한 일시적 어떤 바람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8월 정도에는 꺾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다고 연초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목표가 뭐냐면 집값 올리기가 아니라 PF를 위한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20, 30% 조정이 가볍게 올 수 있다. 안녕하세요. 우리 옹달 구독자 시청자. 가격이 오르고 있는 이유는 일단 언론의 힘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주택가격이 상승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부동산원이 1월 달부터 계속해서 상승에 대한 주간 지표를 발표했어요. 근데 주간 지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정성적 요인이 들어가서 정확한 통계가 아닙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계속 집값이 오른다 하면 사람이 이제 나쁜 사람도 좋다 막 얘기하다 보면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 심리전이 일단 먹혔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가세해서 정부의 정책 금리가 지원 대출이 좀 강력하게 들어왔습니다. 아시는 신생아로는 금리가 1%대니까 이미 뭐 파워를 발휘하고 있고, 그거의 예산이 한 26조 9천억이니까 27조 정도 됐죠. 그럼 특례보금자리에 비해서 효과가 적을 거라고 판단했는데, 여기에 이제 작년 50년 주담대처럼 주택 정책 자금 대출이 금리를 상당히 낮춰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3%대 뭐 이 수준입니다. 2%도 있고요. 거기다 생애 최초를 또 LTV 80%를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약간 주택 가격이 작년 가을 이후로 조정을 받는 장에서 대출 요건이 좋아진 데다 금리가 약간 다운된 거를 적용하다 보면 주택 가격이 코로나 때 수준은 아니지만 조금 상승의 여지가 나오는 계산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말씀드렸던 정책 금리 지원 대책하고 아시겠지만 둔촌중국 때 풀어줬던 분양권 뭐 전매 제한 완화부터 규제 지역 완화부터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요인들이 합쳐지다 보니까 30, 40 세대분들이 샵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좀 본격적으로 시장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공격적으로. 역으로 5060은 현재의 상승세가 약간 추세를 가기는 어렵다고 판단돼서 의외로 좀 많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볼 때 이 추세는 한 일시적 어떤 바람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래량 보시면 하나 연결해서 말씀드리면요. 이 그림 보시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평균 전국 아파트 거래량이 5만 9천 대가 이때가 어디냐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 보시면 2만 건대로 전국 아파트 거래량이 떨어져요. 그랬다가 대책을 2009년도 2월 4일 날 발표했거든요. 총 대책을. 요번에는 이제 2023년도 13 대책을 발표했죠. 그 발표하고 나니까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바로 거래량이 2배를 띱니다. 2만 건에서 5만 건, 4만 건, 5만 건, 6만 건 가까이 갑니다. 3배까지. 회복을 하죠. 이래서 정고점을 회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내리기 시작하는데요. 요번에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이 상단이 어떻습니까? 이게 주황색이 평균선인데요. 평균 거래량이 한 5만 건이나 5만 건보다 좀 못됩니다. 2021년까지 5만 건 수준인데 22년, 23년 거래량이 작다 보니까 그걸 이제 산입을 하면은 한 4만 7, 8천 건 나오거든요. 5만 건이라고 보고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요 최근에 올라간 요 그림 있지 않습니까? 보시면 힘이 약간 약해지고 있습니다. 5월, 6월까지는 올라갔다가 7월에 꺾이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2, 3, 4, 5, 6, 한 4, 5개월 약간 힘차게 거래량이 좀 올라오다가 꺾이는 모습이 지금 살짝 나타나거든요. 7월에. 만약에 7월에 꺾인다라면 이 앞에서 봤던 2009년도 활성화 대책 때의 대자뷰입니다. 이건 뭐 제가 재작년부터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일시적 반등에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어서 PF 문제 때문에 최근에 최상목 장관이 대놓고 얘기했잖아요. 부동산 PF 문제 때문에 DSR을 연기한 것뿐이다. DSR은 진행할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목표가 뭐냐면 집값 올리기가 아니라 PF를 위한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모순이 좀 있습니다. PF를 안전하게 하려면 분양이 돼야 되니까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거나 비슷해야 시장에서 통용되잖아요. 지금 시세가 너무 낮으니까 사람들이 분양가가 비싸다고 판단하고 미분양이 나는 거잖아요. 기재부 장관이 말을 한 내용에 보면은 이게 국민들을 약간 우습게 보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아니, PF를 위해서 그러면 집값을 올린다 이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심해지니까 DSR을 9월에는 할 거다 이 얘기거든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게 좀 미스매치가 나타날 것 같고요. 서울은 좀 특이합니다. 지방을 좀 보셔야 되는데 전국은 약한데 서울은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5천 건 돌파했습니다. 아마 6월 달에는 제가 볼 때 7천 건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7월이 중요하죠. 저는 이제 7월 빠르면 6월 느리면 7월 정도 안만 늦어도 8월 정도에는 꺾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다고 연초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7월에 지금 약간 힘이 약해지는 게 보이거든요. 물론 지금 15보름 정도 지났으니까 한 일주일 더 보면 더 정확하겠지만 이게 만약에 일주일, 2주일 뒤에도 이 추세면은 요번에 반등도 추세로 이어지지 못하고 꺾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금리가 이율이 낮은데 최근에 주택 매입하시는 분들의 대출이 한 80%가 발생하는데요. 주택담보대출이 80% 중에 70%가 기존 주택 소유자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팩트입니다. 기존 주택 소유자가 정책금리가 낮게 나오니까 기존 대출을 대환 대출을 하면서 금리를 낮추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갈아타기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규제적이 풀려 있으니까. 그래서 약간 조정이 됐는데 금리가 낮춰주니까 부담이 코로나 때처럼 갈 거다라고 판단하고 들어가는데 냉정히 보시면 코로나 때는 기준금리가 0.5였고요. 지금은 3.5입니다. 근데 코로나 때 0.5일 때 시장 대출 금리가 2에서 2.5%예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도 아닌데 2에서 2.5%짜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장을 인위적으로 정부에서 정책 자금 대출로 받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러면 시장 금리가 3.5인데 나라에서 2.5로 하면 1% 차이 나잖아요. 이거 우리 여러분들이 시청자분들이 내시는 세금으로 메꾸고 있습니다. 은행의 그 빈 이자율만큼을 계산해 가지고 돈을 주고 있어요. 그걸 정부 개정에서 이제 이자 차익 보전 개정이라고 하거든요. 2차 보전 개정. 그게 지금 뭐 1년에 1조, 2조 나가고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유동성을 계산해 보면 한 500조, 600조 돼요. 이게 어마어마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의 집값을 떠받쳐 가지고 버블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이 지금 세수가 부족하니까 앞으로 이 부분이 계속 유지가 될 것인가? 제가 보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최근에 말한 DSR 얘기 나오고 이러는데 이게 양면 작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좀 여러분들이 정부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현재 펀더멘탈로는 거의 이제 끝점에 다시 다다랐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DSR 규제하는 건 액션에 좀 가깝고요. 왜냐하면 지금도 계산해 보면 우리가 가상금리라고 하죠. 스트레스 DSR을 같이 가산해서 DSR을 적용하니까 그러면은 지금 1.5% 잡았거든요. 최대폭이 3%인데요. 한은에서 이제 12월에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올 12월에 제 생각에 잘 보시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판단하실 게 금리를 인하한다는 기대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냉정하게 보실 게 현재 지금 수요자들의 금리는 정상적인 분들은 다 5% 정도 6% 됩니다. 4.5에서 신생아론과 이 정책자금 쪽에서 좀 금리가 낮은 거예요. 이 수요가 좀 붙어준 건 사실입니다. 근데 거기서 생애 최초보다는 갈아타기 분들이 많다는 게 하나의 숨은 내용이고요. 그리고 3040이 많다는 게 또 숨은 내용입니다. 투자 수요가 많이 가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속성이 경제가 좋을 때는 쭉 이어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지금 말씀 주신 DSR 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만약에 정부에서 가계부처가 심각하다고 판단해서 언론에 부탁을 해가지고 가계 DSR 강력하게 조인다라는 거를 계속 보도를 하면 그냥 심리적으로 실제로 현장에서는 금리가 큰 차이가 없어도 이게 대출이 적으니까 집값이 내려가겠다라는 인식과 마인드를 심리를 심어주게 되면 시장이 조정이 되겠죠. 그걸 받다가 또 내려가는 것 같으면 또 받치려고 하겠죠. 이게 연속인데 그러면 흐름을 볼게요. 흐름이 그러면 DSR을 왜 적용한다 그럴까요? 이게 정상적인 주택가격 상승이면 규제할 일이 없거든요. 정상적이지 않으니까 이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여러분이 아실 키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가계부채가 결국 문제가 될 거라는 걸 정부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게 소매 판매 감소로 나타나는 게 지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판단할 거는 DSR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DSR 하면 뭐예요? 정부가 정책금리로 세금을 떼어주면서 싸게 하면 또 움직이잖아요. 여기에 지금 한계가 거의 왔다라는 지점이 이제 온다는 거죠. 그래서 DSR을 한다고 하지만 또 완화할 수도 있겠죠.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하락하는 거를 막고 한 걸 잡고 그걸 공개 조작 정책이라고 하잖아요. 하고 있다. 왜? PF 문제 때문에. 그럼 PF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DSR과 다 연결돼서 결국 시장이 상승의 마인드보다는 조정의 마인드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호도하고 있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죠. 100점 받는 학생이 50점이 됐어요. 공부를 하나도 안 해가지고. 공부를 좀 했어요. 근데 50점을 맞던 학생이, 그럼 앞에 이게 까먹고, 50점 맞던 학생이 갑자기 70점이 됐어요. 와우!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걔는 원래 100점 맞던 학생이에요. 그게 와우인가요? 아니죠. 이제 조금 회복한 거죠. 그러니까 그 예를 왜 말씀드리냐면, 거래량에 대해서만 그 논점을 이게 제가 맞춰본 건데, 거래량이 이 그림 보시면, 이게 정부 아파트 거래량을 이렇게 제가 막대 그래프를 해놨는데요. 보시면, 이 영끌할 때의 모습을 보시면 어때요? 어마어마하죠. 한 달에 거래량이 뭐 다 10,000, 20,000 막 이렇게 갑니다. 이게 서울입니다. 서울. 죄송합니다. 서울인데 15,000건 갑니다. 한 달에. 여기도 영끌할 때도 15,000건 찍었고요. 2006년도 미친 집값 시절에는 2만 건도 찍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어마어마하죠. 한 달에. 이게 이제 올라갈 때 모습입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 패턴은 뭐냐면 7, 8천 건에서 15,000건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폭등할 때. 우리가 영끌할 때 시절을 보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15,000 찍고 8,000, 9,000대입니다. 그리고 하락하는 분위기는 어디냐면 3, 4,000대 내려가면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5,000, 6,000, 7,000 고는 왔다 갔다 하면서 보합이에요. 그럼 지금 찍은 게 5,000이거든요. 보합인데 워낙 많이 내려갔으니까. 그러니까 100점 맞던 학생이 20점 됐다가 50점 된 거예요. 거래량만 볼 때. 그런데 뜬금없이 얘가 공부를 잘한다고 판단하는, 그러니까 가격이 올랐다고 판단하는 프레임으로 지금 언론들이 좀 많이 노출하고 있죠. 그러면 현재 서울의 주택가격이 어떤 수준이냐면 최고점 대비 평균을 내보면은 90% 수준 됩니다. 평균으로. 강남은 95% 가까이 됐고 일부 국지적인 데들은 신고가 나온 데도 있는데 그거는 서울 뭐 몇만 3만 단지인가 그 단지 중에 한두 군데 뭐 10군데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대부분은 여전히 85에서 95 사이예요. 고점 대비. 그러면 이렇게 기억나시죠? 원희룡 장관이 뭐라 그랬습니까? 엄청 둔촌주공 살리기 해가지고 했던 때가 2년 전이에요. 그때 국민들이 볼 때 어땠어요? 집값은 거품이라고 다 판단했잖아요. 그런데 정책이 막 들어오니까 살아났어요. 그죠? 그러면 이게 자연적인 거예요? 아니죠. 물론 정부 정책도 하나의 어떤 요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정부의 정책이 전체 국민의 경제 상황이 나빠지는 걸 막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지금은 건설을 위한 거잖아요. 물론 그쪽에서는 자영업자도 같이 망한다,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뭐 코스프레를 하지만 제가 볼 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이 빨리 정리가 되면 자영업자분들도 빨리 포기할 거 포기하고 새 출발할 수가 있는데 계속 헤어나지 못하고 이자만 내고 3, 4년째 오잖아요. 스며드는 사랑이 제일 무섭다고. 스며들면 이거 회복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5,000건, 6,000건에 지금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6월 달은 7,000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추세를 보니까 엊그제 날짜로 5,000건, 4,000건 넘어가고 5월 달은 이미 5,000건 넘었다고 나오는데 5월 달은 정확히 하면 4,900건, 5,000은 안 넘었습니다. 근데 6월 달은 제가 보기에도 이미 5,000은 넘었고요. 남은 기간이 한 15일 남았잖아요. 그러면 잘하면 7,000 가까이 갈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중요할 게 뭐냐면 제가 7월 달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7월 달이 약간 꺾이는 느낌의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름치를 보니까. 그러면 6월이 피크였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량의 피크인데 그게 6, 7천이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천, 9천만은 못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민스키의 데드캣 바운스가 등장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걸 좀 생각하시고 데드캣 바운스가 일어날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러면 자산 관리를 너무 공격적으로 가면 조금 위험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최상목 장관이 DSR 얘기했고요. 이 담보대출에서 뭐 유주택자 전세대출 이런 부분도 조금 제재를 좀 가할 계획을 좀 발표했고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유주택자 전세대출 이런 게 좀 안 맞잖아요. 전세는 전세를 사는 사람이 대출 받는 거지 집인데 왜 받죠? 거기에 이제 국토부가 희한한 논리를 피는데 이건 국토부가 아니라 건설교통부, 국토부 영업부 같아요. 안 맞죠? 국토부 장관이 나오셔가지고 그 정부가 이렇게 대출 규제에 대한 부분을 갖다 좀 언급을 많이 하죠. 7월 9일 날 패턴을 좀 이해하시면 좋은데 가계부채가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다라는 거는 아시지만 하는 보고서에도 여러분 나왔고요.
가계부채가 어느 수준을 넘었으면 GDP 대비 또 가처분 소득 대비 넘었으면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가계 활동에. 왜냐하면 대출 이자를 많이 내다 보니까 쓸 돈, 가처분 소득이 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게다가 아시는 바와 같이 금리를 우리가 적정 금리를 유지 못하고 미국이 5.5임에도 불구하고 3.5를 유지하다 보니까 환율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해가지고 우리가 예전에 생활비를 100만 원 쓰던 걸 150을 쓰게 되면 그만큼 소득이 줄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소비 활동이 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부동산을 갈 수 있는 여력이 적다는 얘기죠. 이걸 이미 정부가 알기 때문에 7월 9일 날 가계부채가 더 가면 위험하다는 걸 압니다. 어떤 위험? 부동산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경제 문제. 내수가 둔화되기 시작하고 내수가 둔화되면 고용이 줄잖아요. 기업체에서 안 팔리는데 계속 직원을 둘 수 없잖아요. 이런 쪽으로 넘어갈까 봐 부랴부랴 7월 9일은 최상목 장관이 DSR 언급하면서 내년에 공급한다 3기 신도시 얘기하고 10일 날은 또 한은 총재가 갑자기 나오셔가지고 환율을 고려하여 주택 가격의 어떤 상황을 보고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결정해야 될 것 같다. 인하에 대한 거를 약간 한 발 물러쓰고 그다음에 이제 금감원장이 나와가지고 부동산 PF 문제 때문에 강력하게 제어를 들어가고 부동산이 좀 대출로 인해 가지고 빚어지는 상황 막으면서 PF만 살리려고 애를 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초점은 정해졌죠. 현재 정부가 그동안 집값이 떨어지는 걸 막으려고 했던 정책금리나 이런 정책들에서 한 발 건전화 정책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국가의 미래를 볼 때는 정상적인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판단할 게 뭐냐면, 그러면 대출이 예전처럼 최근에 집값이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막 풀어준 거 하고 다른 양상, 왜 집값이 오를 만큼 또 올랐잖아요. 다른 양상으로 간다. 그리고 원래로 돌아가면 뭐죠? 부동산의 연착륙이에요. 그 개념을 생각하면 딱 타임이 맞죠? 원희룡 장관이 투기 조짐이 있을 때 정책을 걷어들이겠다. 이거랑 맞잖아요, 맥락이. 그러면 암만 나쁜 정부도 국가의 미래는 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보기에도 이건 도가 지나치는 수준이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건 지금이 꼭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너무 공격적인 마케팅과 투자는 좀 자제하시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지금 정부가 강력하게 PF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위적인 공개 조작 정책으로 집값을 받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더 추세적으로 못 따라올 때,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힘이 들어서 한계점을 보이고 나면 자체 조정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연착륙이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결정적으로 미국이 뭐 지금 시끄럽지 않습니까? 미국이 바이든이 되던 트럼프가 되던 한국에 둘 다 그렇게 도움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되면 더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총격 사건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잖아요. 그럼 트럼프는 아시잖아요, 그 정책이. 트럼프의 정책은 관세 정책. 그러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대한민국 지금도 아슬아슬한데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또 금리 인상이라는 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트럼프하고 바이든 대선 토론하고 나서 국채금리 바로 올랐잖아요. 시장이 바로바로 반응을 해요. 그런데 총격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우리가 예측할 건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네. 현재는 또 바뀔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트럼프는 관세를 매기면서 감세 정책을 동시에 하잖아요. 소득세가 31% 된 걸 갖다가 미국이 23%인가 21% 낮출 때 그 TJC 감축법이라 그래가지고 그거 일자리 뭐 그거 해가지고 그게 디데이 마감 기한이 올해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트럼프가 되면 그게 이어지잖아요. 그럼 세수는 부족하다는 얘기죠. 여전히 적자인데 그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국채를 발행해야 되잖아요. 국채를 발행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많이 발행하는데 금리가 올라가겠죠. 그럼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 얘기가 뭐냐면 기준금리도 일부러 내릴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금리도 또 영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골드만삭스나 뭐 조지 소로스나 뭐 좀 유명한 조지 소로스는 아니고 몇 분들이 자꾸 6% 얘기하잖아요. 자꾸 강하나. 그걸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그런 해외 리스크 이런 것도 감안해서 시장을 보시는 게 지금 중요한 시기 때문에 함부로 시장을 예단하고 가는 거는 좀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드린 어떤 리스크가 또 뭐 중국 대만 리스크도 있고요.
이스라엘, 이란이 또 언제 올지 모르고 이런 것들이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유가가 지금 사서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시화되기 시작하면 대한민국의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금리 인하 정책대 출 금리로 지금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데 PF를 좀 연착륙시키기 위해서. 근데 그게 약간 브레이크가 걸리면 다 엉키잖아요, 저희가. 다 엉키는 순간에 이게 좀 레고랜드 때처럼 좀 충격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특히 해외에서 보는 시각이 중요한데요. 해외에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작년엔 뉴욕타임즈에서 보고서가 나왔었고, 재작년에 이코노미스트에서 일면의 기사가 나오고, IMF, OECD는 계속 경고를 하고 있고,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신용갭이라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장기적인 GDP 대비 그 부채 비율의 어떤 갭을 말하는데요. 그게 10이라는 수치를 넘어서면 경보당입니다, 경보. 근데 한국이 14분기별로 계산하는데 14분기 동안 계속 10을 넘었어요. 막 17, 16 가고. 그때 그래서 경고가 많이 나온 겁니다. 가계부채 심각하다라고. 그런데 대답은 가계 긴축을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못했어요. 하는 척 하다가 지금 제자리에 가고 있잖아요. 근데 해외는 했습니다. 그 부분이 어느 임계점을 다다르면 정부에서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조금 충격이 있을 수 있지 않나. 그러면 20, 30%또 조정이 가볍게 올 수 있다. 안 오길 바랍니다. 그냥 저는 급하게 오는 것보다 차근차근히 무리하지 않게 연착륙하기를 개인적으로 바랍니다.